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매주 화요일 12시 30분 정치는 상식이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투표를 하고 오셨어요? 했습니다. 사전투표 안 하고 본투표를? 사전투표 못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약간 밈 같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투표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전투표 했습니까? 본투표 했습니까? 했을 때 저 본투표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부정선거론자이신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부정선거론자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투표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12시 30분이니까요. 12시까지의 투표율이 지금 22.9%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투표자가 1,000만 명 정도 돌파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사전투표 때는 보면 호남 쪽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50이 넘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본투표 기준으로 해서 12시까지는 호남 쪽보다는 대구, 경북, 경남 쪽의 투표율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사전투표 다 하신 분이 많으니까 호남 쪽은. 네. 그러니까 본투표율이 낮을 거고 상대적으로 사전투표 별로 안 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은 본투표가 높을 거고 결론은 이제 그러면 지역별로 성향이 어느 후보를 뽑는 경향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지역의 투표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도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론조사는 그냥 똑같으니까 인구 비율로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투표율은 전체적으로는 막 70% 정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70이 훨씬 넘겠죠. 70은 넘을 지난번 것 같고. 77.1이었는데 지금 비슷하니까 75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에 앞서서 무기력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래도 투표율은 꽤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제 피날레 그 유세 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서울시청광장 여기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뭐 같이 경선을 뛰었던 모든 후보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낙연까지는 상상을 못했었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예측은 못했었어요. 일단 뭐 이낙연 그 전 총리는 이제 뭐 같이 공동정부 하자고 선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정도 나와서 말씀하실 만했고 마이크를 잡았죠. 네. 근데 이분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 9시까지만 밤 9시까지만 마이크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길게 하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도 짧게 했고 13분 남았대요. 2분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이 김문수 후보보다도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했는데 길게 해가지고 길게 시간이 13분밖에 안 남은 8시 47분에 연설을 마쳤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짧게 할 수밖에 없었다. 10분 좀 넘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못했죠. 아예 못했고. 그러니까 사실 그 모습 보면서 뭔가 좀 황당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보보다도 더 길었던 거에 대해서는. 근데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저격하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뭐 저 입장에서 다 하는 건데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재명에게 쌓인 분노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 화풀이 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니까 큰 도움이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낙연이라는 분과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이게 뭐가 접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 외에 접점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랑 야구 선수랑 합쳐가지고 뭐 농구나 배구를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네. 약간 비슷하네요. 좀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경선을 같이 뛰었던 모든 후보자들도 이제 같이 올라갔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날 연설을 못했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됐으면 연설의 기회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갔을까도 좀 궁금했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왜 우리가 막아야 하느냐. 그런 것을 반복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집권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 네. 유권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셨겠죠. 예. 저는 요즘에 이제 최근까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뭐 유세를 하고 다닌 현장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티셔츠에 메시지를 넣어서 이제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찢어서 보여주는 형태의 그렇죠. 뭐 퍼포먼스도 있었고 또 큰절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사실 예. 어제도 이 두 가지를 다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선거를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그런 퍼포먼스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절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매번 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정치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도 물건을 팔 때 회사 입장에서 파는 게 아니고 고객이 원하는 거를 알아서 그걸 알아내서 그걸 반영해서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큰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를 우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절을 했으니까 무릎까지 꿇고 고개까지 땅에 이 이마까지 닿을 정도로 해서 정성을 보였으니까 나한테 한 표 주겠지. 그렇게 되면은 받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맞절을 하잖아요, 막 우리. 그쵸. 뭔가 좀 예. 유권자에게 부담을 준단 말입니다. 아, 부담을 준다. 예. 저는 그거 적절한 득표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적 큰절이에요. 요새 무릎 아파서 절도 안 해요. 장례식장 가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절에 대한 퍼포먼스가 약간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올드해 보였어요. 너무 올드하죠. 네, 뭔가 올드해 보이고 두 번째는 차라리 정말 절을 하고 싶었다면 뭔가 석고대죄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좀 했어요. 석고대죄도 말이죠. 예, 예. 그 과거에 뭐 세자가 왕 앞에서 용서해 달라 하면서 거적을 깔고 머리 풀어 헤치고 와서 답이 올 때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식까지 동원해 가면서 정치를 할 정도라면 엄청나게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정치를 안 하면 되죠. 안 해야죠. 그런 사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제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정받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 많이 죄를 지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삭발하고 뭐하고 뭐 하면서 가는 그거가 정치인에서는 안 된다는 게 스스로 나는 정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자격이 그만큼 떨어질 만한 일을 했으면 너는 나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큰절을 한다는 게 어떤 인사, 뭐 설날이나 이런 차원에서의 큰절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제가 너무 잘못했고 뭐 장수만세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슬펐어요.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직도 이거 하는구나. 제 나이가 쉬운이 한참 넘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 한 60% 정도 차지하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생각에서는 저 장면을 뭐라고 생각할까? 저것밖에 없느냐? 저것밖에 없냔 말이에요. 할 수 그렇죠. 있는 게 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렇죠. 예.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사실 아까 어떤 분들도 큰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서 큰절을 해서 더 용서가 안 돼. 뭐 이런 글까지도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는 큰절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빨리 일어나시더라고요. 보세요. 제일 늦게 앉아서 인사하듯이 하고 바로 맞아요. 그거를 캐치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제일 빨리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 다 하는데 그걸 혼자 서 있어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전체적으로 이게 지원 유세 가신 것도 그렇고 또 절도 같이 하신 것도 그렇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제 YTN에 12시에 나가가지고 네.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럼 마지막에 나갑니까? 뭐 유세합니까? 이런데 제가 알고는 계시나? 아니 아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모르겠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보수 유권자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니까 아마 뭐 가실 걸로 예상. 제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왜 바람을 잡냐? 아니 근데 당연히 저는 가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 한동훈 대표 괴롭히냐 뭐 이러시는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근데 뭐 모든 결정은 어쨌든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문자 엄청 많이 왔어요.
가면 안 된다. 뭐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왜 우린 당해야 하나요? 지지자들 마음을 알죠, 이해해달라. 알죠. 아, 참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근데 사실 저는 명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것 같고, 세배하면 세뱃돈이라도 받지,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유세 현장에 이낙연 하여튼 전 총리가 와서 마이크는 못 잡았고, 그리고 제가 참 재밌는 게 이번 대선에는 AI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뭔가 뭐만 했다면 A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또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였나요? 그때는 AI가 뭐 악플 같은 것도 찾아갖고 읽어주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번에 챗 GPT의 새 대통령이 누구인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고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재명이 승리를 할 것 같다. 근데 그랬을 때에는 지지율이 이재명은 49.2%, 김문수는 35.6%, 뭐 이준석 10% 대신 투표율 사전 투표율이 40% 이상이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두 번째는 김문수가 만약에 역전을 한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에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결론은 챗 GPT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승리에 대해서는 크게 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50%까지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사전 투표율이 40%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한테 저렇게 걸면은 예상을 못할 거예요. 그다음에 시나리오가 없군요. 30% 이하, 35% 이하, 요번에 35%가 안 됐죠. 살짝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앞에 5를 다느냐, 과반이 되느냐. 자, 김문수 후보가 4자를 넘느냐, 4자를 다냐. 그다음에 이준석이 2자리가 되느냐 이건데. 일단 이준석 후보는 2자리 되기가 어려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많아야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8에서 9 사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8 정도 생각을 하고. 대선 경선 토론회의 영향으로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도 그렇고 결국은 사표 심리가 작용을 해요.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봤자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거나 좀 유사한 후보로 가겠죠. 근데 그 유사한 후보가 과연 누구냐? 김문수 후보로 갈만 하겠느냐? 그 효과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재명이 과반이 되냐 마냐? 잘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딴 방송에서 49.99 나온다고 그냥 해버렸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50이라고 보면 둘을 합치면 58이죠. 나머지가 42인데 권영국 그리고 또 다른 후보 또 있어요. 한 분. 그 두 분 합쳐서 2는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40이 되냐 마냐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한다.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 불경 쪽 또 TK 쪽 투표율이 투표 의지가 좀 높아지는 상황. 박근혜 전 대통령도 투표 독려하시고 하니까 조금 거기가 오르면 40 살짝 넘을 수도 있겠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래도 40 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요. 저는 지금은. 뭐 제가 어쨌든 점쟁이는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한 자정쯤이면 나온다 그러고 출구조사는 한 8시쯤이면 나오니까 그쯤이면 나올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등장을 안 했다면 진짜 국민의힘 되게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아시겠지만 뭐 부산도 흔들리니 그다음에 대구도 30% 이상 이재명이 들어갔니 막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딱 등장하면서 사실 국면 전환은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제 부산도 가시고 뭐 대구도 가시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군중 동원력이 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활기찬 선거운동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쪽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맞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잠재워져 있었던 지지자들의 이 표심을 자극했다. 그거는 뭐 확실하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그래 이재명은 안 되지 이러면서 사실 마음 돌린 분들이 그때 좀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뭐 한동훈 대표처럼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반면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활약을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사전 투표일에도 패딩을 입고 나왔었고, 그리고
본투표율이 오늘도 나왔어요. 저는 사실 오늘까지도 나올 거란 생각을 하긴 했지만 설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랑 같이 오신 게 저는 특이했어요. 재임 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직을 면한 후에 첫 선거에 동부인을 해서 이렇게 오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거 뭐 무슨 그런 생각도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해석이 안 모르겠다. 되고, 예, 예. 뭐 어째 투표하시니까 전직 대통령이니까 다 언론이 이제 그걸 취재하고 하는 건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영향이 좋을 것 같진 않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집회도 나갔었잖아요. 아, 나간 게 아니라 그 호소문을 대독시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구속이 되고 풀려났을 때 이분이 과연 아스팔트까지 나가실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 이틀 앞두고 저거를 대독시켰다는 건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도 할 거다. 그치, 장애 맞아요. 집회 나갈 거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대신 어느 정도 사저 정치는 하실 거다. 저는 그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지지선언해서 지지선언문 만들어서 대독시키는 것까지는 예상 범주 안에 있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어디서 누가 읽느냐 그것도 음. 중요한데 별로 이렇게 큰 존재감을 못 보여주는 거여서 저는 윤 대통령이 뭐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한 게 득은 안 된더라도 크게 또 영향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예. 이제는 그 힘도 좀 빠졌다.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슈가 또 됐던 것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에 들어왔을 때도 좀 그게 논란이 있었는데, 윤석열을 놓고 뭐 어떻게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윤상현 의원 간에 뭐 설전 아닌 설전? 저는 이거를 뿌리 설전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좀 벌어졌어요. 근데 일단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5월까지였나요?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6월 말까지인가요? 6개월인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가 언제 시작된지 아마 연말에 했으니까 6월 말이면 끝난다고 봐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아, 한 번 그렇군요. 더 6개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예, 그죠? 그건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리고 안 해야죠. 예, 설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만 김용태 비대위가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이제 출구조사 결과 나오고 개표 어느 정도 진행되면 이제 패배 선언, 승복 연설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어느 당이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패배할 경우에는 지도부가 사퇴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비대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비대위는 작년에 선거 우리가 총선 지고 난 다음에 들어섰던 황우여 비대위처럼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성격의 비대위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또 비상 상황을 수습하는 비대위로 해서 쭉 가려고 하는 비대위가 될 거냐. 그거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패배의 그 득표율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4자냐 3자냐에 네, 4로 지냐 3으로 지냐. 박상수 대변인이 여기 와서 얘기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순순대로 가겠다라는 뭐 생각이 거의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그래요. 비대위원장을 누가 그럼 새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그만두면은 권성동 그만둘 수가 없어요. 예, 뭐라도 집은 지킬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새 비대위원장감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가 조금 버티고 새로 비대위원장 올 때까지는 내가 버틸게라고 만약에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사퇴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원내에서 빨리 이제 원내 리더십 바꾸고 뭐 누구로 바꾸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김용태 그만두면 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또 비대위원장 데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아마 서로 빨리 안 관두려고 할걸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먼저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는데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득표율 보고 새벽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니까 미리 네. 예상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역시도 하여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그 이재명 후보 측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분은 사실 유튜브에만 나가면 말실수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본인 실수라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대법 쪽에서 나는 깔끔하게 기각시켜준다고 들었는데 네. 결국은 파기환송이 돼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수사 대상 아닌가요? 이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한 내란이에요, 내란. 민주당은 다 내란이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뭐 특검도 해가지고 대법관 14명 원장 포함해서 다 핸드폰 포렌식하고 그 통화 기록 다 이렇게 보고 또 대법원 청산에 출입한 사람들 다 그렇죠. 이발소 왔다 갔다 한 사람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대법관 내 전원합의체 얘기를 대법원의 그런 그 회의에 참석한 뭐 대법관 중에 한두 명이 누구한테 얘기했다는 겁니까? 이재명한테 직접 하지는 않았겠죠. 그쵸. 누구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연결고리만 따라가면 되는 건데 뭐 직접 들은다고 언제 그랬냐? 직접 들은 거 아니라는 식으로 민주당 빠져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물론 좋은 날이 왔어요. 참 운이 좋습니다. 좋은 날이 왔는데 이미 한 2개 정도는 한 지난 일주일 열흘 사이에 2개 정도의 골칫거리를 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 5년 한다 그러면 5년 내내 골치 아플 만한 거를 지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첫째가 이제 가족 이슈예요. 이준석 후보가 좀 자극적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도드라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들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의 아들이 이제 문제 중심에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카테고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또 살아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가족 문제는 트라우마가 지금 생겨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리고 이제 그 가족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도박, 그럼 이제 도박에 따른 자금 출처, 맞아요. 뭐 이런 거 지금은 하니?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하냐? 넌 뭐 하니? 넌 뭐 한 사람이야? 대통령 가족인데 그래 나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30이 훨씬 넘었으니까 어떻게 사나? 정말 문재인의 딸처럼 같이 동거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관심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5년 내내.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네요.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 잘 보세요. 지금도 ING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하고 엄청난 연관이 있잖아요. 압박을 해서 이제 파기환송심도 6월 18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선거법 중에 행위 부분 삭제해서 면소 판결 받게 하려는 6월 5일 날 내일 모레 이제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지 보겠어요. 그러네요. 이제 내일 이런 모레네. 거 하려고 하는 이 와중에 전혀 다른 얘기. 네.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내밀한 회의의 내용을 분위기를 본인이 알고 있었다. 보고를 받았다.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을 전제로 야당이 될 국민의힘은 진짜 몇 년치 양식이 생긴 겁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른 데도 아니고 법원이에요, 법원. 그 우리나라의 그 3부 요인 그러잖아요. 네, 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는데 아니 입법부에 속한 사람이 대선 나왔다고 그래서 사법부의 얘기를 어떻게 듣고 국가 기강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국기문란입니다, 이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시작부터 이재명은 이런 걸 이걸 안고 시작을 하는데 경제 상황이 제일 안 좋다. 0% 성장률, 0.3%로 예상한 데도 많아요. 성장률이요. 네, 그럼 뭐 2% 돼봤자 100원이 102원 되는 거고, 뭐 0.3이면 100원이 100.3원 되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차이냐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성장률 1%가 가져오는 효과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 심리가 어떻게 되고 또 외국에서 또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걸 다 정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진 상황,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진 우리의 이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느냐. 경제 제일 나쁠 때 지금 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인수위도 없이. 또 맞죠. 예. 이재명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지금 좋아가지고 유튜브 김어준 털보 나가가지고 그런 헛소리 할 때냐. 내일까지만 좋아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되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사실 외교 안보 쪽은 정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또 어제 한판 승부였나요? 거기서 이재명 그 후보가 얘기를 했던데 뭐 필요하다면 트럼프 가라기 밑으로라도 기겠다.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CS의 발언이야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우리의 수장으로서 이게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표현이 좀 셌고요. 제가 그 방송할 때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음. 좀 봤는데 네. 사람이 가볍습니다. 예. 그 표현 같은 걸 보면 가볍고 말하는 투나 이런 것도 보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선거로 만약 뽑히면 뭐 대통령이 되는 거죠. 다만 대통령이 됐다가 다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네, 네. 잘해야 한다. 잘할 준비가 돼 있나.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하는데 과연 총리 후보는 몇 명 정도 후보감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고 내각에 들어갈 사람들은 몇 명을 확보하고 있고 각 자리에 누구를 넣을지에 대한 구상은 돼 있느냐. 그런 정도의 경륜을 갖고 있느냐. 그 정도의 인맥을 확보하고 있느냐.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은 내가 돼서 나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1번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연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익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염려가 많이 되죠.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자리를 가면요. 그 불행할 수가 있는데 전 잘 되길 바래요.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민주당 주변에 분명히 있고 또 민주당이 이재명을 뺀 나머지 사람 중에 발언권이 센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80년대 아스팔트에서 돌 던지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이 1, 2년 사이에 많이 벌어질 거다. 안전벨트 꽉 매시고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대선 이후에 이제 어쨌든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대통령 직무에 들어가면 직무실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용산을 빨리 쓰다가 빨리 개보수를 해서 뭐 청와대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를 많이 겪어 보셨으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이제 뭔가 공무원들하고 좀 많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혹은 조금 더 인척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용산이라는 곳을 쓰는 곳과 그다음 청와대는 조금 좀 외떨어져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어떠한 게 더 직무를 보는데 유리하다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용산과 청와대 이제 직무 대통령의 별 관계가 직무 없어요. 그래요? 용산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 됐고 그 용산 이전하는 TF에서 부팀장인 거였을 거예요. 그 좀 의도가 있어 보여요.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이유가 계엄 2년 후에 있을 계엄과 연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밀어붙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포인트다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다음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그 용산이라는 자리가 갑자기 정해진 거여서 거길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좋으면은 옛날에 옮겼겠죠. 이제 청와대라는 자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비서관들, 비서동하고 대통령이 집무하는 공간이 좀 멀어요.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 그 업무동에 내려와서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하긴 했었는데 그 정도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말씀대로 하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종합청사에 그럼 대통령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저희가 알고 미국도 백악관은 따로 있잖아요. 뭐 펜타곤 이런 데 다 바깥에 있으니까 네. 저는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긴 하는데 이게 그래요? 이미 공개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다시 보수를 하고 뭐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축소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보안 문제가 분명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정말 누군가가 뭐 도청장치라도 뭐 더 갖다 놓았을 수도 있고 구조 네. 같은 게 다 공개가 돼서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업무 보는 그 건물이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차량 운수기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지가 거의 뭐 50년, 60년 돼요. 안전등급 D- 막 이래요. 네네. 이거 새로 지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각 정부마다 대통령 되시는 분들마다 욕먹으니까
5년만 참아. 5년만 참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해야 돼요. 이게 건물이 업무 효율이 떨어질 만해요. 제가 있었던 게 10년 전인데, 10년도 네네. 훨씬 전 얘기인데, 정말, 쥐 나오고, 벌레 나오고, 아, 그 정도요? 냉난방 정말 황이고, 어. 막 그래요. 그 정도구나. 왠지 청와대에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것도 좀 네, 당황스럽네요. 제일 나빠요, 건물이. 아, 그래요? 예. 어. 일부러 그거를 개보수하는 거를 자꾸 막았잖아요. 야당이 되면 여당이었다고 야당이 되면은 그 왜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 써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왜 돈을 써 이렇게. 그게 대통령 그러니까. 전용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당이 됐을 때는 전용기가 너무 후져가지고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 야당이 이제 뭐라 그러고 야당이 여당이 되면 반대하다가 다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바뀌어가지고 안 돼 이러고. 근데 이제 그 새 후보다 어쨌든 종국에는 세종청사로의 이전은 생각은 하더라고요. 근데 세종으로의 이전은 행정 업무의 효율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정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네. 국회까지 다 간다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항상 그 개헌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습법으로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국회 본원까지 다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천도냐? 네. 수도로 옮기는 거에 해당하는 거냐? 그럼 관습법 얘기했던 2005년 판결에 따르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조금 이어서 가고 싶은데, 어제 있었던 이준석 지지 선언을 그러니까 선언을 했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대구 수성못에서 최후 피날레 연설을 할 때, 민주당에 있는 시의원 하나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그 전에 좀 이렇게 비판했던 분이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분이 그래도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여기 대구에 있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조금 다르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 뉴스는 못 봤네요. 네네. 예, 뭐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내부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으로는 선뜻 이렇게 마음을 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예. 네, 또 그것도 맞습니다. 개혁신당에서 빠져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이 끝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에 의한다면 만약에 10%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당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제가 그 CBS 한판 승부에 그분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오셔서 네. 제가 이제 인터뷰어가 됐었어요. 인터뷰를 그렇군요. 하는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여러 네. 가지를 여쭤봤죠. 그중에 이제 돈 문제는 확실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흑자 선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이거 감당이 안 돼서 뭐 합당하려고 하거나 단일화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시던데. 그래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봐야죠. 아니지 않나 싶은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래요.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이 13억 정도가 지급된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를 위해서 대선 자금으로 쓴 비용이 네. 개혁신당에서 한 70억 정도 썼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요? 나머지 돈은 다 외상은 아닐 거고 뭔가 마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후원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후원금이 그 정도 모였다고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당비? 글쎄요. 그 당이 아마 당원이 한 8만인가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당비를 얼마나 냈길래 10,000원씩 내면은 8억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그새 운영비 같은 것도 썼을 거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보겠습니다. 뭐 그 당 내부에 뭐 돈 사정이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당이 파산을 할 수도 있나요? 파산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파산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채무 기일이 도래했는데 못 갚으면 그게 부도예요. 그게 파산이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민사적으로 이제 무슨 뭐 강제 집행이 들어가는 거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김철근 사무총장이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조금 의외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려오는 얘기는 사실은 대선 이전에도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조금 의외다. 그리고 그 얘기 아세요? 이준석 후보가 유세차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4번 유세차잖아요. 네. 4번 유세차가 이번 대선의 가장 희귀템이었대요. 희귀템.
차가 없다고. 네. 전국에서 몇 대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면 희귀템 지나간다 이렇게 그게 이제 얘기했다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래서 그 유세차를 좀 큰 거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 대 못 하니까 큰 거를 하면 좀 그래도 하나 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큰 거를 했는데 아마 몇 대 못 했다고 그 비용 꽤 들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5톤짜리 했다고 전 들었는데 1억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거 네.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좀 많이 붙였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전국 선거가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면을 보냐면 네. 이제 돈도 돈인데요. 네. 자, 이준석 후보가 뭐 한 8% 나왔다. 3등. 그래서 뭐 젖잘 싸.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 다음. 그쵸. 자, 돈 문제 없다고 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 3등 했는데 한계도 보여주고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쳐요. 자, 원내 3석에 이제 야당이에요. 완벽한 야당으로 이제 투쟁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투쟁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약하죠. 원내 3석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장 내년 6월 3일이 아마 지방선거 날일 거예요. 똑같이 또. 그럼 이때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려면은 후보를 내야 됩니다. 조국 신당도 계속 후보를 막 보궐선거에 내고 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 대선에는 못 냈지만. 네네. 그러면은 전국 선거,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랑 또 달라서 막 기초도 내야 되고 광역도 내야 되고 단체장도 기초, 광역 다 내야 되잖아요. 후보가 더 많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디를 낼 수 있느냐? 얼마나 낼 수 있느냐? 광역 후보는 낼 수 있느냐? 당선자는 몇 명이 나오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당 체제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당이라기보다는 이준석 개인의 팬클럽이다. 이런 말이 많으니까. 그쵸. 네.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혼자 지역구 당선된 거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화성 시장 선거. 네. 뭐 그건 뭐 안 될 수 있다 치지만 화성 시의원, 기초의원은 여러 명 뽑으니까 그래도 한두 명은 당선자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선자 안 나왔다 만약에. 이준석 지역구에도 안 나왔다. 화성 병에. 네네. 그럼 어떡할 거냐. 그것도 참 모양새가 이런 얘기가 그러네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석의 정치 생명, 앞으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인의 발언은 차치하고라도 단일화에 대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까지도 페이스북에 또 한 번 단일화에 대해서 읍소하는 글을 쓴 걸 보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어쨌든 사전투표를 전후로 해서 한 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무산됐다. 지금은 김문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단락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왜 저렇게까지 읍소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선거 때는 지고 있는 분은 뭐든지 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단순히 보아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이준석이랑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안 한다고 했고 그때 와서 하면 진짜 돈 때문에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 생명이 없는 거죠. 예. 그냥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제 실현 가능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또 만약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뭐 많이 비중을 두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준석 데려오려고 해도 네. 이준석도 지금 선뜻 못 오는 상황이고 당에서도 반대가 꽤 있을 거예요. 이미 선거 끝났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분이 저희 당에 있다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선거니까 좀 들어와라고 했지. 선거 끝나면 안면 몰수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되고 네. 두 번째는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정치 생명이 끝나요. 더 쉬워져요. 그래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어떤 정치인도 이준석과 경쟁 관계에 있을 사람은 이준석을 상대하기가 너무 편하죠. 굳이 젓가락 얘기 안 하더라도 너는 소신이 뭐야?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너는? 넌 누구니라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을걸요? 어쨌든 자신의 소신이 그냥 꺾여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랑 절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들어와?
그럼 너도 윤통과 뭔가 윤통 묻히고 싶은 거냐? 너의 원래 생각은 뭐냐? 당신 젊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게 없는데 왜 자꾸 나이 얘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하긴 이번에 그 마지막 그 피날레 유세에서도 자신이 굉장히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구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해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참, 용기도 있고 생각도 바르다고 보는데, 그 방식이 구태스럽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 발언, 토론회 때 했던 그 발언도 왜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고, 이준석 아니면 그 얘기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동의해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이슈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언론이 더 터뜨리게 하거나, 충분히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명사 2개와 동사 하나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예. 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썼느냐. 시간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은 구태죠. 그냥 나와서 자극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흥분시키게 하고 결국 폭로하고 말싸움하고 끝나는 거. 터뜨리고 끝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남는 거는 단어만 남지 본질은 덮여버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구태죠. 그러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분들 또 의견 주고 계시는데, 네, 한동훈 대표님에 대한 얘기도 또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계획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한데, 혹시 좀 소통해 주실 부분이 너무 빠릅니다. 있나요? 너무 빠르다. 예, 너무 빠릅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결과를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 주신 분들의 댓글도 좀 읽어봐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두식님 감사합니다. 고아라님, 공달쌤은 날카롭다. 믿음이 갑니다. 네. 날카롭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카롭다. 그게 이제 제가 좀 까칠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그게 까칠하다는 게 좀 친절하지 않다. 또는 너무 까다롭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둥글둥글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딱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제가 앞서서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전달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평이 더 신뢰가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말씀하시다 한번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그 미소가 크지 않아도 남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드는 건데 특히나 이렇게 대선같이 중요할 때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냉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신문사 조선일보에서 하는 유튜브 가서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댓글이 당신 뭐냐, 재수없다, 힘 빠진다, 저런 사람 왜 불러오냐, 지기를 바라냐, 민주당이냐, 막 이런 게 달리더라고요.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이 많아요. 정치는 그러니까 사실. 바라고 이건 TV가 아니라 찾아서 들어오는 거죠, 유튜브는. 그렇죠. 딱 쳤을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서 보시는 건데 뭘 바라고 이걸 보냐. 그러니까 쌍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조금 맞춰줘야 되나. 그래서 어제는 살짝 제가 김문수 후보 골든크로스 했다는데 어떻게 됐어? 뭔가 근거를 갖고 하셨겠죠.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아닌 걸로 제가 얘기가 되니까 막 많이 달리더라고요. 하여튼 고충이 있다. 예, 하지만 잘하고 계신다. 네, 노탱일님께서도 의견 주셨네요. 경선부터 고통스러웠던 대선이 드디어 끝났네요. 대표님께 절까지 시키는 거 보고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근데 진짜 어제 절하는 모습은 한동훈 대표님도 그렇게 막 이렇게 기쁘게 해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저 같아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제일 먼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절에서 올라왔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뉴스엔진 함께 했고요. 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금요일에 뵀을 때는 다른 정권 혹은 다른 세상에서 뵙게 되네요. 아니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가요? 이거를요, 정권 이제 교체된다고 했을 때 너무 크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그럴 게 없습니다. 그래요? 뭐가 바뀔까요? 기분이 좀 나쁘죠. 기분은 예. 나쁠 수 있죠. 자, 우리가 많이 나쁘죠. 노무현, 문재인 그 시절 다 겪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사셨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결정적인 거고, 이거 정말 뭐 맨날 이민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분이 나쁘다. 기분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버텼는데 또 버텨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럼 이제 우리 실생활에 뭐가 들어오느냐,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제도를 막 차용한다든지 이런 게 막 들어올 텐데,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원을 손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 빠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기분이 나쁘죠. 굉장히 나쁘죠. 그 다음에 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막 설치는 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쁘죠. 무슨 꼴 보고 장관 싶지 되고, 않고. 뭐 되고, 막, 그런 게 기분 나쁘죠. 그건 기분이 나쁜 거고요. 네.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 관련해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노조가 이 표현이 좀 그 득세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그거는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린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얼마 전에 어디 기사가 났는데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에는 그 셰프가 최고급 셰프가 없대요. 레스토랑이 좋은 데가 없대요. 이유가 뉴욕에 있는 호텔은 다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노조원을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노조원인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손님한테도 불친절 이런 걸 막 썼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서 있는데 누가 툭툭 쳐서 이렇게 보니까 웨이터가 빵 접시를 이렇게 들고서는 빨리 빵을 가져가라. 어머. 네가 안 가져가니까 내가 그래서 들고 있지 않느냐. 호텔에서요? 호텔에서. 그다음 셰프도 이야. 예를 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설거지거리가 너무 쌓이는데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노조원이. 그래서 자기가 했대. 그랬더니 셰프가, 예. 그 노조원이 내 일을 저 사람이 뺏어갔다. 이러고 소송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어도 어쨌든 뉴욕에 있는 고급 호텔에는 레스토랑이 없다.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원을 써야 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야.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노조쟁의를 해도 뭐 불법 노조 행위를 해도 불법 파업을 해도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를 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노사 분규가 많이 발생할 거다. 네, 맞아요. 네, 그런 기업 활동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안 있으려고 할 거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거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조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장에 노조가 있을 경우에 이제 노조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잖아요. 노동부 가서 막 싸울 때 판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승인이 됐던 판례를 갖고 와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네. 근데 그런 것이 또 한 번 생겨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자, 이 경제 상황이 제일 안 좋을 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 문제를 그냥 사회 이슈로 봐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 2, 3년 안에 굉장히 큰 위기에 닥칠 거다. 그때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야당 대표로서 주장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 하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이미 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맞네요. 후보가 그걸 알고 있을지는 네. 며칠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비판 또 정권이 어쨌든 누가 잡든 간에 그 정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어떻게 뭐 정의로운 분이시니까. 방향이 좋으면 저야 당연히 그러니까. 돕는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정부를 도와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강한 목소리와 비판으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저는 저희 당을 도울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엔진 정치는 상식이다 진행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뵙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금요일 1시에 예. 뵙는 걸로 하고 예. 혹시 끝인사 예. 네, 하여튼 하시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결과 대충 아시겠지만 새벽에 이제 뭐 나고 하더라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분은 나빠요. 기분은 나쁘고 그 민주당이 법안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이렇게 좀 하나씩 뜯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실 거라고 보고
내일 모레 6월 5일 날 본회의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것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네, 네. 거기서 뭐가 통과되는지가 민주당이 앞으로 5년 될지 4년이 될지 뭐 하겠다는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아서 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포인트로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가 1시 30분부터 티키타카 쇼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또 티키타카 쇼에서는 12.3 개엄 당시부터 오늘의 조기 대선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티키타카 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